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수요일 3부 뉴스 투머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네. 3부의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어제 전당대회 결선투표 결과가 네. 발표가 됐어요. 네. 장동혁 의원이 당선됐어요. 네. 대표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이겼어요. 네, 그렇죠. 짧게 단만 예상했다 못했다 했다? 솔직히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예상을 하기 싫었는데 됐습니다. 예상하기 싫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했다 안 했다? 박빙으로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박빙으로 장동혁 후보가 이겼네요. 전 다른 방송에서 박빙으로 장동혁이 이길 거다, 오.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한 게 주말에 방송에서 얘기한 게 저는 사실 뭐 전당대회 잘 안 보다가 마지막 전당대회 결선 때 마지막 전당대회라는 게 늘어오네요. 이번에 이당이 경선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전당대회라는 느낌으로 오는데 하는데 예리하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너무 기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된 데 주목하면 극우 유튜브들이 영향을 끼쳐서 김민수 후보가 사실은 당심에서 가장 앞서 있었잖아요. 그 18만 표인가요? 상당히 그럼 이 표가 사실 다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그렇죠. 다 장동혁에게 가겠다 이 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쟁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면 그 중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포용하겠다. 장동혁 후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둘만 딱 내놓았을 때는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 되면서 김문수를 찍었던 표 일부가 또 장동혁에 갈 수도 있는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땐. 정권 찌르기만 하지. 과연 구구 지지층이 볼 때 잘 싸울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장동혁 후보의 승리의 요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될 거라고 예측을 한 이유가 이제 어제 1차 투표의 표도 나왔어요. 같이 공개가 됐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당원 투표만 말씀을 드리면은 장동혁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장동혁 13만, 김문수 10만, 조경태 6만, 안철수 4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문수 장동혁의 당원 표 차이가 3만이었거든요. 그거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더 좁혀져서 2만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안철수 조경태를 합치면요 10만이에요. 그렇죠. 6만 4만 하면은 그러면 그게 다 가지는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한테 그렇죠. 그래 절반 이상만 가도 한 60%만 가도 이거는 김문수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합리적인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가 나오진 않았어도 그 정도 분포가 됐을 거다 예측을 해서.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1차 투표 때보다 투표율이 2%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2.16%포인트 올랐습니다. 결선 투표에. 그럼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개혁 보수 찬탄 쪽에서 그 장동혁을 막아라 해가지고 투표를 1차 때 안 했던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로 김문수를 떨어뜨리고 장동혁이 위기에 빠졌으니 장동혁을 지켜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냐. 저는 전자로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 후자로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추가 2% 들어온 사람. 그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품겠다. 이게 여기서 김문수의 표 지지 기반은 어쨌든 겹쳐요. 장동혁하고 누가 더 이제 세게 얘기하느냐인데 거기에서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김문수보다 소금 타야 되는데 물 타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까 전에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하면서 황교안 황교안 전 대표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자 한겨레에 쓴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누가 썼어요? 제가 썼죠. 제가 이제 이제 가끔 쓰니까 장동혁, 황교안 평행 이론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2019년 전당대회하고 매우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오세훈이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 민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졌는데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에다가 법조인 출신에다가 그리고 탄핵 직후에 당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강한 메시지로 내가 문재인 탄핵시키겠다. 내가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일종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됐는데 결과는 역대급 참패. 황교안은.
그러니까 그 강성 정광훈이랑 손을 이제 계속 잡고 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평행 이론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 예. 저도 앞서 예상하기 싫었는데 네. 됐네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정권은 네. 뺄셈으로 다 졌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준석 날리고 김기현 대신 세웠다 김기현도 좀 신통차니까 날리고 한동훈 넣었다가 또 한동훈 싫으니까 또 날리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야당이 돼서도 지금 계속 또 한동훈은 배제하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한동훈하고 전환길 중에 나는 전환길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환길 공천 주겠다. 역시 한동훈 등 하여간 이런 찬탄파 다 배제하겠다는 이런 지금 뺄셈의 정치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뺄셈 하면서 점점 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더 망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됐으니까 뺄셈 캠페인으로 당권을 거머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당권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덧셈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뺄셈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패배와 괴멸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뭐 저는 조금 농담적으로 장동혁인지 장동건인지 헷갈린다. 장동건이다 이 말이 나와요. 장동혁 플러스 김건희 아니냐 지금. 바로 지금 왜냐? 결국 진짜 윤석열 장동건 그리고 장동건 전 장동건 체제가 된 것 같다 이게. 소송 당합니다. 전 이게 왜 소송을 당해요? 이건 정치적 조어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장동건 씨가 싫어했을 것 같아서.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 장동건 씨가 아마 근데 그 얘기 공개적으로 못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왜 장동건 플러스 김건희는 김건희라는 건 이제 총칭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내외란 건데 그리고 윤석열 내외랑 절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반탄파 분들께서 아니 개인적으로야 뭐 가서 뭐 위로하고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죠. 다 연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탄핵을 당했잖아요. 헌재가 선고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 누누이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보고 뭐 범죄자니 전과자니 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면서 왜 자기들은 헌법에 헌재에서 재판받아 갖고 선고가 났는데 왜 인정 안 해? 이거는 공당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상실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공당으로서 헌재 재판 유감이지만 존중하고 뭐 가슴이 아프지만 공식적 정치적으로는 확실하게 윤 대통령 내외가 절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당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보고 뭐 저 재판이니 뭐 저 정과 경력 이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동건이라는 이런 그 조어를 듣고 싶지 않으면 단호하게 절연하시고 둘째 한동훈이라든가 뭐 안철수라든가 조경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포용을 하세요. 오늘 저는 어저께 좀 솔직히 놀란 게 어떻게 딱 당선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제 당선 일성. 왜냐면 뭐 대변 그러잖아요. 선거 때는 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막 그러다가 그렇지. 당선되고 나면 바뀌는. 저는 이 순간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를 뽑지 않으신 분도 제가 국민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대통령들도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모범 답안인데 어제 장동혁 그러니까. 신임 대표의 수락하면서 나온 일성 쭉 읽어드릴게요. 지도부 인선 기계적 탕평은 없다. 당 밖의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 당원들의 지지를 보낸 건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 덕분이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요거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약속은 지킨다. 이거를 이제 당선 수락 연설 그다음에 기자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장동혁 후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의 태세 변화는 할 것 같아요. 약간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빙의 잘 안 하는데 빙의를 해봤더니 어젯밤에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야당의 대선 주자야. 본인의 대선 계획을 그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1야당의 당 대표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빼고 마땅한 그 인물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여기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것도 누구나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대선 주자를 이기고 됐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해서 일단은 대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행동에 약간씩의 제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구 전환길 씨 등거 제가 어제 다른 인터뷰를 쭉 봤는데 뭘 느꼈냐면 약간 톤다운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딱 요 말이에요. 뭐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약속은 지킨다. 이게 지금까지 왔던 장동혁
후보 시절에 멘트로 가면 무조건 간다 해야 되죠. 근데 약간 한 발 뺀 거예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결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별한 사정이 사정 없는 한. 네. 사정 변경의 원칙 뭐 이런 거 아니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겁니다라는 거 많이 쓰죠. 근데 정치적 판결문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구에 소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이전보다는 약간 톤다운이죠. 왜냐하면 이전은 훨씬 셌으니까 저는 거의 통성기도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부터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서의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구구 지지층에 전환기 씨를 해서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선할 때도 구구층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관리하면서 할 건데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봐요. 결론은. 아 그러면 줄타기 이제 극우 지지층과 합리적 중도 그렇죠. 지지층 사이에 줄타기하다가 자빠질 거다? 어제 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대부분 다 원론적 메시지들이에요. 아, 그래요? 기계적 탕평을 하지 않겠다. 이거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쭉 보면 전환길 이거 빼고는 크게 상식과 벗어난 메시지가 없어요. 저도 전당대회에 나왔던 메시지랑 좀 박준대 다르더라고요. 분석이 상당히 예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정 변경 원칙 갑자기 판사 판결문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럼 기계적이지 않은 탕평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탕평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그렇죠. 기계적 탕평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기계적이지 않은 탕평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수식어와 조건절이 붙는 것부터가 지금 나름대로 줄타기에 들어간 건 맞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말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줄타기인데 결국은 자기 뽑아준 핵심 지지층한테 가서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하고 싸워야 되고 또 수권까지 뭐 갈 길이 멀다. 제가 여러분들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그러면은 정말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면 그 네. 보수 유튜버들 설득될 거라고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수 유튜버들은 그분들은 그 저 정치라든가 이것도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될 것이고요. 매출이요? 뭐 아니 그런 아니 저는 이거는 그분들 조회수?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그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국민한테 그러니까 국민 중에 그 당원과 지지층한테 정말 정치인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갖고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자, 저는 그렇게 봐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요 수락 장동혁 저 대표의 일성으로서 뭘 볼 수? 그러니까 제가 볼수 아까 전에 이제 있습니까? 2019년에 황교안 대표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때하고 상황을 보면은 그 물론 이제 장외 집회를 계속 추후에 열면서 정광훈 목사랑 굉장히 가까워졌지만은 그런 경계심이라는 게 보수 진영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그리고 좀 노골적으로 너무 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가 지금도 뭐 있지만은 이번에 그때랑은 다른 건 이번은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길이 가는데 뭐 면접 보고 해서 소위 말하는 대놓고 한다는 얘기구나. 대놓고 이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도가 이미 하나가 깨졌고 이들의 영향력을 장동혁 후보도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중동도 끝났어.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조중동도 이제 국민의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예, 그러니까 조중동도 지금 좀 비판적인 윤석열과 윤건희 부부를 절연하지 못하는 것에 비판적인. 윤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예. 뭐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박성태 실장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동감하지만은 이 지지층을 이 어떤 그 욕망을 그 충족시켜 주려면은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당밖에 우파 시민 연대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당밖에 우파 시민 연대를 하고 저는 전환길한테 최고위원은 아니더라도 당직을 상징적인 당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뭐 모르죠, 뭐. 아니 원래 상징적인 당직은 잠깐만요.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지명수 최고위원. 네. 그 다음에 삼총장. 그 다음에 그건 상징적 당직으로 중요 당직이죠. 중요 당직이고 수석 대변인. 고문 같은 거. 고문이라든가. 예. 뭐당 정신개조 특위 뭐 이런 거 하나? 아니 그건 제일 좋은 게 고문이죠, 디지털 그냥. 소통위원장이에요. 뭐 디지털 소통 교육 연수원장 뭐 이런 네, 거라든지 뭐, 예를 네. 들면은 전환길한테 그런 거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한 게 아니면 개혁 보수를 상징적으로 한두 명은 쳐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예, 이건 일종의 공포 정치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장동혁 입장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좀 죄송한데 실명으로 해서 김종혁 최고다. 제가 보기엔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출당 조치까지 아니더라도 강력한 징계 조치가 친한 범친한계 중에 한두 명한테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자를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자르지는 않고요. 모욕 주기.
모욕 당 나가. 뭐 여기서 무슨 영광 보려고 너 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 이미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어저께 제가 관계자들 몇 명 물어봤더니 첫째 대표가 된다고 한들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장악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다 당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냐. 그 얼마든지 대표에 대해서 견제와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공당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견제와 그런 비판들을 통해서 당이 잘 돌아가게끔 할 것이고 분당설은 턱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당으로서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때만 해봐라 이거.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 싸워서 뭐 여론을 비롯해서 뭐 당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장동혁 의원이 0.5선 사무총장일 때 예. 당시 이제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자리가 합석이 됐대요. 딱 그분의 평가가 그분 장동혁 의원 괜찮던데 이거예요. 민주당 의원 평가. 민주당 평가가 왜냐 스킨십이 좋아요. 장동혁 대표가 스킨십이 그렇죠. 좋고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따라다니다가 한동훈 전 대표 따라다니다가 이제 본인이 권력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익 추구형이에요. 그럼 이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제 극우도 관리하고 또 본인이 약간 대선 주자나 이걸 하기 위해서 약간은 조율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철학이나 이념보다는 이익 추구형으로 가기 때문에 확 이상한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내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상해질 거다. 이게 저희 판단이에요. 잘 좋은 얘기가 마지막에 아니 원래 그 막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은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는 정치 8단 9단 정도 돼야 실장 얘기 듣는 묘미가 저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저 이번에 하여간 장동 때문에 그래도 됐으니까 좀 전에 박성태 실장이 앞에 얘기한 부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락천 선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잠깐 했어요. 그렇죠, 뭐 했습니다. 통일교 얘기할 때 했는데 그거 우리 저 김준일 실장 김준일 패널이 아주 잘 얘기하던데. 김준일 패널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 보면 요새 언론 보도에서 건진 나왔고요. 뭐 사람이 뭐 대하 소설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것도 본명 같지도 본명 아니 이상한 본명이 아니고 뭐 호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건진도 나오고 지금 뭐 여러 번 나왔는데 락천 이게 누구 수첩에 나온 거지? 락천 선생. 본명 김충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인 최은순 씨하고 친하다는 거잖아요. 주소지까지 같았다고 하니까. 주소지까지 같아요? 예. 락천 선생의 주소지가 그 최은순 씨 집이었다라는 거 하니까 뭐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주소지를 이전할 정도로 매우 그건 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근데 락천 선생 수첩에 이상한 게 많아요? 뭐 써 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최근에 나온 얘기들 보면 이제 락천 선생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이름들이 나오고 관리를 하는 흔적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로비의 흔적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중앙지검사 때 했던 얘기는 예전에 이제 통일교 얘기하면서 해주신 얘기고 최근에 건 뭐예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뭐 노컷뉴스나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보도를 한 건데 2023년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계약 유지보수 계약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18대 수출 미리 계약 뭐 이렇게 강구영 이름이라는 이렇게 이것도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3년이니까 방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그 전투기 수출 사업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23년 2월에 말레이시아와 초음속 경곡경기 FA-50 18대를 수출을 했어요. 실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특정 카이에 뭐 로비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걸 로비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전달받기만 하고 그냥 메모만 해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가 조금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지금. 왜냐면 방산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방산이 사실. 크죠. 그렇죠. 진짜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게. 그러면 락천이라는 사람이 뭐 예전에 린다김처럼 뭐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기 로비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방산을 수첩에 적어놨고 이 사람은 최은순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호사가들 입에서는 막 상상이 막 상상력 그림이 그런데 그려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첩에 적힌 것만으로는 네.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는 전혀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특검이랑 네.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 단계에서 이게 흘러나온 것은 예. 좀 저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요? 이거 큰 거잖아요. 예. 이건 사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이런 수첩에 적힌 걸 단서로 수사를 했더니 정말 로비를 한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가지고 예. 진짜 이거 거의 기소할 수 있는 수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때 슬슬 언론에 흘려져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터뜨려서 이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본다면은 어디까지나 정황이고 의혹밖에 없고 아니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런 거 들어가지고 그냥 쓴 거에 불과하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특검이 저는 좀 지금 이 특검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이 가장 비판해온 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막 흘리고 망신 주고 예.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보니까 설익은 것들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고 예. 불필요한 지금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제발 특검은 수사 열심히 해서 성과 내길 바라는데 좀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과실을 좀 흘려달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근데 네. 김건희 여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는 이제 일종의 정식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무상 여론조사가 껴 있어서 문제가 된 거고 건진 법사는 뭐 청탁을 좀 받았으니까 브로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김예성 씨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재산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관측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낙천은 뭡니까? 어떤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전 이분도 브로커와 집사 역할을 같이 했다라고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것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 누군가 얘기해 준 걸 적었겠죠. 예. 근데 굳이 항공이나 뭐 방산에 관심 있어 적은 것보다도 예. 거기서 본인의 또 사업 기회, 예. 김건희 씨 일가의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예. 이분이 통일교랑 연결돼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어떤 예전에 그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그거는. 그렇죠. 수첩에 나온 거. 중앙지검장 때인가 중앙지검장 때인가. 통일교하고 18년. 예. 같이 써 있던 수첩에 메모가 있습니다. 예. 이 김축식 씨 수첩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쭉 전반적으로 다 연결돼서 예. 뭐 사업도 그리고 지금 대회 양평 공흥 택지개발지구 이 의혹과 관련돼서 피의자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원순 씨 그 ESIND 그렇죠. 사업할 때 네. 계속 그런 거 도와주면서 같이 막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파다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8순이고 예. 연배나 이런 걸 볼 때 김건희 여사보다는 김건희 여사 모친 하고 오랫동안 쭉 인연을 맺어왔고 예. 그 2011년 16년 고 때도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 예. 시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어머님하고 계속 이제 하면서 마침 근데 이제 이번 이 문제는 마침 사회가 대통령 됐으니까 예. 그쪽까지도 좀 진출해 볼까 하는 생각이 예.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추측해 볼 수 앞서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9년부터 꾸준히 통일교 측과 소통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도 이게 뭐냐면 그 수첩에 보면 통일교, 화살표, 윤석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019년 메모예요. 예, 그게 전에 예. 이미 나온 거죠. 예. 좀 더 왔던 거죠. 자, 오늘 뉴스토와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